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와던 나스닥 지수가 일단 모든 저항 돌파하고 상승하던 지수가 일단 기술적 분석상 일단 마지막 저항 라인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약간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마지막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도 현재가 대비 한 30에서 5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대신 중소형 주들이죠. 중소형 주들이 이 디커플링으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인 모자이크 컴퍼니, 그리고 제약주, 코로나19 때 백신 개발로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 이 모더나 같은 경우가 현재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에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그럼 이제 나스닥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시키면서 또 중국하고 무역이 잘 원만히 이루어지면서 모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었죠. 사실상 저도 예상했던 수치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한 시점인데,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속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도중에 마지막 저항 구간에 걸려 있다.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 저항 구간에 걸려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정구 라인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저항 구간이 맞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나오기 전이었는데 미국의 신용 강등, 그리고 또 어저께 장 막판에 미국 국채의 급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온 시점인데,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이게 이제 동각 추세죠. 상단과 하단의 각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에 지금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지금 계속 버티다가 봉이 짧아지면서, 자, 보시게 되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와던 나스닥 지수가 이 저항 구간에서 지금 봉이 계속 짧아졌죠. 짧아지다가 결국 어제 장 후반에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죠. 상승폭에 비해서 약간의 조정이긴 한데, 일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시점이에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물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많이들 매매를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타이밍에 일단은 물량을 조절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나스닥 지수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뭐 팔란티어, 뭐 구글, 애플, 메타 등등도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철저히 나스닥하고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하는 도중에 물론 하락폭이 틀려지겠죠. 뭐 기업이 실적이 좋게 되면, 물론 뭐 테슬라가 7% 빠지면 뭐 엔비디아가 3%이 정도밖에 주가 방어를 못하지, 뭐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디커플링으로 디커플링으로도 못 올라간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 뭐 몇 주까지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철저히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움직여요. 뭐 지금 단기 뭐 신고가 돌파했다고 하지만 비트코인도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하락 파동이 시작되게 되면 비트코인도 거의 99% 이상은 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때 최근에도
나스닥이 급락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커플링으로 하락을 했고, 금리 인상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을 움직일 수 있어도 나스닥이 다시 한번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접어들게 되면 뭐 현재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은 항상 그래 왔어요. 비트코인이 생기고 나서 항상 그래 왔죠. 지금 감매순 상태에서 만약에 조정 파동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하락 속도가 나스닥의 하락 속도보다 더 빨라지면서 이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뭐 안전자산이나 뭐 현물자산이 일단 그 시장의 예상치랑 지금 다르게 움직이는 한참 됐어요. 원칙적으로 현물자산인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인 골드가 하락을 하고, 안전자산인 골드가 상승을 하게 되면 현물자산인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안전자산이랑 현물자산이랑 신고가 구간이요. 거의 신고가 구간이죠. 자 대표적인 현물자산인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죠. 대표적인 현물자산인 나스닥도 신고가인데 거의 신고가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골드도 신고가예요. 거의. 자,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이게 디커플링으로, 과거에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였어요. 골드가 상승하게 되면 증시가 하락을 하고,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이 골드가 하락을 하고. 근데 지금 안전자산인 골드도 신고가고 현물자산인 증시도 신고가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는 버블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두 대표적인 두 자산 중에 한쪽 자산은 버블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선. 현물자산하고 안전자산이 동시 신고가죠. 시중에 자금이 무한대로 풀려져 있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도 금리 인상으로 자금을 회수를 했죠.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회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 즉 자금이 무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물자산하고 안전자산이 동시 신고가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두 자산 중에 한쪽 자산은 버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캐리 자금이 증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엔캐리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은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죠. 간단히 잠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를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엔캐리 자금이 뭔지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자, 잠깐 글로 요약해 놓은 건데, 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뭐냐면 거의 일본이 제로금리였죠. 뭐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뭐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뭐 일본으로도 여행을 많이 다녔죠. 그동안 일본 쪽에서는 거의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동결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자, 엔캐리 자금이 뭐냐면 일본의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주식, 채권, 기타 자산에 현재 진입이 되어 있죠. 진입이 되어 있고, 이 엔캐리 자금이 전체적인 투기 시장에 얼마만큼 투입이 되어 있는지 기관 투자자들도 모른다고 해요. 뭐 골드만삭스나 블랙록, 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정확히 추정치는 다 틀리대요. 알지를 못한다고 하더라죠. 몇천 조에서 몇 경까지도 지금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투기 시장에 지금 투입이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투자됐던
어떤 투기 자산을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흐름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술주 다시 말해서 나스닥이죠. 나스닥 쪽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해요.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나스닥이 쇼크를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자, 세 번째 보면 영향, 증시 급락, 엔캐리 자금이 주식, 특히 미국의 기술주, 반도체주죠. 반도체주에 많이 투자되어 있다고 하고,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청산을 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일단은 앞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작년 8월 5일이죠. 8월 5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난 건 아니고, 일본 쪽에서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고 스탠스를 취했죠. 작년 8월 5일 날. 2024년도 8월. 맞죠? 2024년도 8월 5일.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때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스탠스를 취하니까 단기적으로 증시가 쇼크를 맞았죠. 근데 이때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불확실성이죠.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캐리 자금이 빠지겠다. 투기 시장에서 엔캐리 자금이 빠지면서 증시에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죠. 실질적으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사실상 확정이 되면 시장이 주는 데미지는 더 크겠죠. 그렇죠. 이때는 그냥 공포죠. 그냥 청산 쇼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불확실성. 아, 청산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일본의 금리 올리는 속도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불확실성인데, 사실상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는 금리를 동결시키고 지금 밑으로 내리려고 하죠. 내리려고 하고, 일본 쪽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 디커플링의 금리 정책을 보이고 있죠.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전 세계 뭐 아시아, 유럽 쪽도 미국 대장의 금리 정책을 따라가는데, 유일하게 현재 일본이 지금 디커플링 정책이에요. 금리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 대국이죠. 뭐 일본, 미국, 중국 경제 대국인데, 이 경제 대국인 일본 쪽은 지금 현재 미국과 반대로 가는 디커플링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청산 쇼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불확실성. 실적으로 자금이 회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캐리 자금 자체가 현재 미국의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 마진이 많이 돼 있다고 해요. 제가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인 추세 매매가 있고, 이제 기본적 분석인 지표 매매, 시장의 뉴스, 시황 뭐 이런 거 계속 시장에서 매일 나오죠. 뭐 미국의 신용 강등, 그리고 어저께 채권, 국채, 채권의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말하는 기본적 분석이죠. 근데 기술적 분석이 만약에 저항 라인이다라고 하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게
저항 구간이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 저항 구간이면 이 기본적 분석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그때는 이제 미국의 신용 강등이나 어제의 뭐 채권 급등이 나오질 않았는데 이 기본적 분석인 악재가 지금 따라 붙은 거죠. 악재가 따라 붙으면서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항 라인이 맞고 확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스탠스를 취하면 악재가 계속 따라 붙어요. 왜? 여기서 그냥은 못 밀어내거든요. 뜬금없이. 기술적 분석이 저항이게 되면 이 기본적 분석인 악재가 계속 따라붙어요. 따라붙으면서 증시를 밀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이 경제 지표 있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해석하죠. 지금은 좋게 나왔지만 뭐 다음 분기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해석을 하죠. 자, 얼마 전에 보시게 되면 미국의 GDP가 안 좋게 나왔죠. 미국의 GDP 발표가 안 좋게 나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물론 안 좋게 나왔으니까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게 맞죠. 근데 급락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미국의 GDP가 지금 낮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 쇼크를 받고 하락했던 시점보다 더 고점으로 올렸죠. 증시를. 이런 식으로 만약 상승 추세라고 하면 악재도 호재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해되셨나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상승 추세게 되면 상방적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면 악재를 반대로 호재로 해석을 하고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 하방으로 꺾여서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대로 해석하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만약 걸린 거면 오늘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하락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겠죠.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올라가는데 왜 하락하지? 시장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죠. 반대로. 뭐 지금은 좋게 나왔지만 뭐 다음은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면 악재가 계속 따라 붙겠죠. 아직 노출된 악재가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모르는 악재들이 따라 붙으면서 증시를 밀어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기술적 분석상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에 걸린 상황이고, 이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쪽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들,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리는데 뭐 애플이나 구글, 메타,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따라서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현재 조정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현금 보유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 파동으로 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뭐 저는 이 저점, 일단 트럼프 관세, 만약 여기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시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가 아니라 트럼프 관세 쇼크의 1차 저점 밑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30에서 50% 천만 원이 만약 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게 500만 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 시점, 특히 현물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단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시점이고,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 방향으로 보는 게 좋겠죠. 매도 방향으로 보는 게 좋고, 이러신 분 있죠. 주식을 그냥 강성주주들은 선물을 매도로 취해서 이게 해지를 걸어놓으면 돼요. 뭐 이런 전략도 있죠. 난 주식은 팔기 싫어 라고 하면 이 미국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 주식이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하락의 손실분을 이 매도 포지션이 따라 붙으면서 주식의 하락분을 선물 매도 포지션이 따라 붙으면서 이게 해지를 거는 전략도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시가총액 100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커플링, 뭐 하락의 퍼센트지만 틀리지 철저히 커플링으로 움직이는데, 이 미국의 급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반드시 나와요. 뭐 국내장만 하더라도 하락장에도 뭐 상한가가 나오죠.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은 그렇게 절대 못 나오고,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뭐 현재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미국의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더나라는 종목이에요. 모더나 제약주죠. 제약주고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이력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 재료를 타고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현재 모더나라는 기업은 미국의 이제 제약주고 이제 과거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백신 그 호재를 타고 대략적으로 한 2,300% 급등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조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조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마 고점 대비 한 90% 이상 조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한 95% 정도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기술적 분석상 물론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또 한 방이 있죠. 백신 개발, 신약 개발, 뭐 임상 실험 통과 등등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현재 기술적 분석상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건 이제 힙소거든요. 힙소 이 추세선 바깥으로 단기적으로 밀려났는데 보시게 되면 신속히 복귀를 했죠. 추세선 바깥으로 밀려났다가 바로 양봉으로 시가가 갭으로 떨어졌지만 양봉으로 밀어 올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힙소죠. 힙소니까 크게 연연은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렇게 이제 현재 보시게 되면 계속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자, 잘 보이시죠 지금 이 추세 동각 추세 하단 지지 라인을 계속 물론 저점이 떨어지긴 하죠. 저점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계속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이 바닥에서 오래 머물렀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바로 갭으로 떨어지니까 밀어 올린 거예요. 여기서 시가 갭으로 추세선 바깥으로 밀어나니까 시가가 시작하니까 밀어 올리면서 다시 당일날 추세선을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이 파동을 밀고 올라가게 되면 뭐 최소 뭐 저항 라인 62불 라인부터 분할 청산하면 되겠죠. 올라가게 되면 이쪽 라인이 저항 라인이고 다음 저항 라인은 갭으로 여기서 하락갭으로 떨어졌죠. 하락갭으로 떨어진 뭐 한 100불 라인 정도. 그리고 만약에 파격지세로 밀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 추세선 상단 하락갭 시가 이제 하락갭이 시작된 120불 라인까지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러면 현재가 대비 그저께 거래량 한번 터졌어요.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지금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가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서 뭐 1차 목표가까지만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가 대비 180%가 1차 목표가겠죠. 2차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한 350% 정도가 2차 목표가고 추세선 상단까지 밀어 올린다고 하면 한 400%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일단 기술적 분석상 좋아요. 현재 자리도 좋고 뭐 뉴스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백신 뭐 개발을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일단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폭락을 할 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나스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시가총 상위 100위 종목들은 다 따라가겠죠. 그쪽으로 커플링으로 따라가는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지수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나타나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눈에 띄겠죠. 시장 참여자들 눈에 띌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뭐 급등했던 이력도 있고 모더나 백신 개발을 했던 이력도 있어요. 근데 급등을 하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급등하는 이유를 찾는데 아니 급등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하죠. 아 신약이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모더나 같은 게 중소형주로 떨어졌죠.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지금 90%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죠. 중소형주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또 과거에 급등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눌림 줄 때마다 잡으시면 좋아 보이는 종목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 자, 시장에서는 이제 쇼크가 많죠. 물론 뭐 금리 인상의 쇼크도 있고 과거에 뭐 코로나19 쇼크도 있고 그 직전에는 미국의 주택담보 부실대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도 있는데 자, 두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뭐 잘 잡으신 분들 지금 뭐 30%에서 한 40% 정도 수익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예상하는 목표가는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수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차트 보시면 거의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죠. 밑에서 지금 제가 이때 말했죠. 지금 역헤드앤 숄더의 오른쪽 지지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이때 잘 잡으신 분들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인데 한 60%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현재.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 눌림을 줄 때 계속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 시점이긴 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헤드앤 숄더로 밀고 올리고 있죠. 파동 자체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역헤드앤 숄더 시장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역헤드앤 숄더의 오른쪽 지지 라인을 지지 밟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보시게 되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났죠. 지구온난화 그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작황이 감소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급등시켰죠. 그리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현재 지지라인에서 상승하게 되면 최소 좌측 고점 한 80에서 90불 라인까지의 상승은 무난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자, 모자이크 컴퍼니는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인데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승을 한다라는 건 작황이 안 좋아진다는 거. 전체적으로 농산물, 축산물의 작황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모자이크 컴퍼니가 급등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도 한번 상승을 했죠. 이때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승을 할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사상 최고치 급등을 했던 시점이에요. 그럼 이제 연준에서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뭐 트럼프가 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방으로 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나요?
모자이크 컴퍼니가 어떻게 보면 선행이죠.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승을 한다는 건 전체적인 농산물의 작황이 안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로 해석을 해서 보시면 돼요. 뭐 하락 기간은 일단 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자이크 컴퍼니나 모더나, 일단은 두 종목은 나스닥이 급락을 하게 되면 디커플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소형주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눈에 띌 수도 있고,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 지수가 뭐 설론 사상 최고치긴 하지만 뭐 최근에 그 닷컴 버블이 있기 전에는 저점이 2007년도 2008년도 거예요. 2007년도 2008년도 미국에서 주택담보 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때가 버블닷컴 이전의 최저점이거든요. 아마 이 시점이죠. 이때 미국 쪽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죠.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물론 저점 대비 지금 많이 상승을 했죠. 거의 많이 상승해 지금 사상 신고가 구간이긴 한데, 물론 얘가 지금 신고가 구간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더 상승을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리고 버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근데 제가 계속 나스닥이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많이 올라와서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수치 수치 진폭 계산법으로, 이거는 아마 유튜버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걸 계산하시는 분도 없고, 진폭 계산이죠. 진폭으로 계산해서 현재 나스닥이 과매수권에 있다. 즉 버블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치 진폭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걸 한번 잘 본인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특히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린 진폭 계산을 보고, 나스닥이 버블이다,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라는 걸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 지수는 사실상 나스닥을 많이 보죠. 왜냐하면 나스닥이 속해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 특히 국내에서 뭐 좋아하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구글, 팔란티어, 기타 등등, 이 나스닥을 추종을 하고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보는데, 이 미국에서는 3대 지수가 있어요. 사실상 다우 지수, S&P, 나스닥, 이렇게 3대 지수가 있죠.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잠깐 끊긴 것 같은데. 자, 목소리 잘 나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보시는데 미국엔 3대 지수가 있어요. 뭐 다우 지수, S&P, 나스닥 이렇게 3대 지수가 있고 다우 지수보다는 S&P 상승폭이 커요. 그리고 S&P 상승폭보다는 기술주인 나스닥의 상승폭이 크고 그리고 항상 아니죠. 거의 100% 커플링으로 움직여요. 99.9%. 뭐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만약에 종가가 보합으로 끝났을 때 살짝 디커플링이 있을 수는 있어도 99.99%는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다우지수보다는 S&P 하락폭이 상승폭이 크고 S&P 상승폭보다는 나스닥의 상승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미국의 3대 지수는 이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닷컴 버블 2000년도 초반 닷컴 버블 직전에 의 저점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일단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고 다우존스가 고점 대비 50% 이때가 저점이에요. 다우지수도 자 S&P도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 직전에 저점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고 이때 당시에 50% 조건을 받았죠. 나스닥 마찬가지 닷컴 버블 이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고 똑같이 55%, 57%, 54% 똑같이 쇼크를 맞았죠. 그러고 나서 현재 신고가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다우지수도 신고가. 왜 커플링을 움직이기 때문에 다 지금 다 신고가죠 지금. S&P도 신고가. 나스닥도 신고가. 물론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다 신고가니까 신고가라는 건 납득이 된다라는 거죠. 납득이 되는데 지금 상승 진폭을 보시게 되면 다우 지수는 보시게 되면은 저점 대비 똑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를 받고 현재가 구간이 몇 프로 상승이냐? 대략적으로 550% 상승이에요. 쇼크 대비 한 5.5배 정도 상승을 했죠. 다우존스보다 S&P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다우지수보다 더 상승을 했겠죠. 현재 한 790% 정도.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240% 정도? 240% 정도에 지금 오버가 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다우 나스닥은 물론 S&P보다 상승률이 좋으니까 뭐 790% 플러스 두 배 진폭을 잡게 되면 790% 플러스 240%면 얼마죠? 900에서 1030 나스닥은 790% 대비 다우지수 대비 S&P가 플러스 240%가 상승을 했으니까 790% 대비 한 230 정도를 수식값을 대립을 해서 보게 되면 한 1030% 정도가 맞아 보이는 시점인데 현재 나스닥은 얼마만큼 상승을 했냐면
1900%가 상승을 했죠. 이해되시나요? 예상했던 수치값보다도 지금 1030%, 예상했던 수치값보다도 한 900%더 과상승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진폭으로 따지게 되면 1100%, 나스닥 수치로 한 12,000원 정도? 12,000 정도가 맞아 보이는데 지금 오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자, 나스닥 수치값으로 보시게 되면 다우 지수가 똑같이 50% 쇼크를 맞았죠. 똑같이 50% 쇼크를 맞고 현재 다우 지수가 550% 정도 상승을 했었죠. 550%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수치값에 계산을 해서 대립을 해서 보시게 되면 나스닥 수치로 550이니까 한 6천 라인을 걸려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다우지수가 나스닥 수치 진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급락, 동시 급락 뒤에 현재의 수치값을 대립해서 보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수치 한 6천 라인에 걸려 있는 거고 S&P가 790% 상승이니까 S&P가 790% 상승이니까 나스닥 지수로 한 8,600 정도? 그리고 다우지수보다 한 240%, S&P가 24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예상됐던 수치로 정확히 그냥 240% 플러스 배수로 하게 되면 예상했던 수치값은 대략적으로 1080 구간, 1030% 구간이고 이거를 대립해서 보게 되면 한 11,000 정도, 물론 11,000은 약간 더 오바될 수 있긴 하는데 11,000 정도가 맞아 보이는 시점인데 지금 거의 1000%가 감매수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정도의 갭이 저는 떴다라고 보고 있는 거 현재. 이 갭이 이 정도의 갭이 지금 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상했던 수치는 지금 1000% 약간 오반데 지금 2000%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버블이 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당 부분 자금이 엔캐리 자금, 즉 일본 자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다우지수는 553% 상승, 현재 S&P는 797% 상승. 현재 나스닥은 똑같이 코로나 쇼크를 받고 50% 하락을 했는데 현재 2000%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 미국 3대 지수 중 3대 지수에 비해서도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이게 상당히 감매수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엔비디아도 많이 좋아들 하시죠. 엔비디아도 좋아를 하시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때가 엔비디아도 기술주 대장주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한 40% 정도 쇼크를 받고 지금 반등, 나스닥이 상승하니까 지금 상승하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지지 라인은 대략적으로 뭐 한 2구간 정도 되거든요. 현재 75불 라인. 그럼 여기서 만약에 쇼크를 받고 다시 한번 나스닥을 따라서 밀고 내려오게 되면 한 40% 정도까지 빠질 수 있어요. 현재 이해되셨나요? 나스닥이 현재 기술적 분석상 저항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기본적 분석이 악재가 따라붙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나스닥이 밀고 내려가서 추세선 하단까지 때리러, 중장기적으로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을 때리러 내려오게 되면 엔비디아도 저점 밑으로 깨진다라는 거죠. 관세 좋고 1차 저점 밑으로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헤드앤숄더 파동이라고 있어요. 시장에서 헤드앤숄더 첫 번째 고점이 나오고 두 번째 고점이 나온 뒤에 단기로 급락을 하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 좌측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헤드앤숄더로 빠진다라는 거죠.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요. 이거의 반대가 역헤드앤숄더고 지금 모자이크 컴퍼니가 역헤드앤숄더로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역헤드앤숄더는 저점이 나오고 두 번째 저점이 나오고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한 뒤에 세 번째 구간에서 좌측의 지지 라인을 확실히 지지를 해주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한다. 시장의 신뢰도는 하나 높고 모자이크 컴퍼니가 지금 이파동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 지지라인에서 제가 계속 좀 역해된 숄더 오른쪽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신뢰는 상당히 높은 파동이에요. 상당히 높은 파동인데 지금 이 엔비디아 파동이 지금 헤드앤숄더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변형이긴 한데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자체가 헤드앤숄더, 물론 헤드앤숄더도 변형이 많아요. 딱딱 F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파동, 이게 흐름이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앤숄더의 파동 자체가 물론 변형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변형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는 기술적 분석상 좀 전에 말했던 하락 파동이죠. 하락 파동인 또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저항 라인에 지금 걸려 파동 자체가 그런 파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항 라인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좌측 저항, 오른쪽 저항 라인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악재가 계속 따라붙고 있죠. 뭐 신용 강등, 그리고 어저께 채권 급등, 이게 기본적 분석인 악재가 지금 나오면서 밀어내고 있는 시점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앤숄더 오른쪽 저항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 계속 말씀드리지 뭘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죠. 본인이 하시고 현물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팔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들 싫어하시는데 일단 뭐 잘 한번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될 때라는 거죠.
폭락장을 대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폭락장에 사면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물량을 줄여야 될 때라 줄여야 할 때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50%까지도 지금 그대로 쇼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본인의 자산이 현재 총액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1,000만 원이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면 700에서 5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고 1억이면 7천에서 5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10억이면 7억에서 5억 반토막까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도 방향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게 맞고, 네, 안녕하세요. 매도 방향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게 맞고, 만약에 강성주주들, 난 주식은 팔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선물 매도로 해지를 거는 전략도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난 주식은 팔기 싫어 그냥 가지고 있을래 라고 하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나겠죠. 주식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이게 수익이 나니까 양쪽으로 해지가 되는 거죠. 주식의 손실분을 선물의 매도 포지션의 수익분이 상쇄를 시켜주면서 계속 해지로 걸면서 따라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전략도 있으니까 일단 잘들 대응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 밑으로 만약에 이 추세 방향대로 타가지고 이 저점 구간까지 만약 증시가 밀리잖아요. 이 구간까지 만약에 최소 이 구간까지만 밀리게 되면 또 기회의 장이 또 오겠죠. 어디서?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된 속스 SOXL이죠. 속스 레버리지 지수. 여기서 아마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속슬 또한 그 나스닥을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 속슬 지금 많이들 몰려 계시죠.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89%까지 폭락했다가 지금 75%까지 만회를 한 시점인데, 일단은 물론 진입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회장이 온다는 거죠. 언제? 나스닥이 저점이 깨지는 이 순간에 한 300에서 500%까지의 기회 매수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저점 밑으로 깨지면 속술 또한 다시 한번 저점 밑으로 깨진다고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저점 밑으로 깨진다 봐야죠. 기술적 분석상 이제 가장 강한 지지라인 이 저점이 깨졌을 때 어떻게 보면 쌍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저점이 깨졌을 때는 다음 마지막 지지라인이죠. 마지막 지지라인에 진입한다는 거죠. 가격대로는 대략적으로 한 5불에서 4불 라인 정도, 5불에서 4불 라인 정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나스닥도 지지라인에 붙어요. 사실상 아마 예상 수치로 쏙3 4, 5불 정도 진입을 할 때 나스닥이 아마 지지라인에 붙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기술적 분석상 조금만 상승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이 속술이 반발력이 상당히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5불에서 4불 라인 정도. 나스닥을 따라서 다시 한번 속술이 다시 한번 지지라인
5불에서 4불 라인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기술적 분석상 현재가 라인까지 뭐 다음 저항 라인이 아니 밑으로 빠졌다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 저항 라인이 이 구간이 되겠죠. 이 저항 구간까지 빠른 속도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얼마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그래도 한 300% 정도 나올 거예요. 한 270%. 만약에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음 저항 라인이 23불 라인까지인데 모르죠. 나스닥의 반발 여부에 따라서 다음 저항 라인까지도 그러니까 슈팅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방법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일단은 뭐 속술 같은 경우는 잘 기다리고 방에 들어오게다가 이건 무조건 눈 감고 진입해도 먹는 자리예요. 사실상 이해되셨나요? 물론 고점에 계신 분들은 못 빠져나오겠죠. 단적으로 지금 뭐 매수를 현금이 있다면 지금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물량을 실어서 본인의 평단가를 12불 라인 정도 12불 라인 정도에 맞추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속수를 고점에서 물려있다면 현금을 확보를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반발력을 이용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도 전략이죠. 아까도 뭐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마지막 파죽 시세를 밀고 올라왔죠. 트럼프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장인데 여기서 트럼프 관세 쇼크 맞고 밀고 내려갔다가 여기서 관세 유예 해준 데서 한번 1차 급등했다가 뭐 관세 원래 100매표로 중국에 100매표로 때린다고 했다가 다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합의 잘 됐다고 해서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그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접을 떨고 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주접을 떨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사우디랑 뭐 얼마야? 뭐 사우디랑 그 계약을 크게 맺었다고 해서 지금 밀고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해서 돈이 많은 건 사실인데 네옴시티라고 쳐보시면 알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현재 사우디의 자금난 때문에 지금 네옴시티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지금 구두 계약이죠. 어떻게 보면 확정 계약이 아니라 트럼프가 주접을 떨면서 지금 구두 계약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네옴시티도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데 여기서 뭐 트럼프가 뭐 사우디 가서 주접을 떨어서 지금 뭐 구두 계약을 반환하긴 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도 말 많죠. 지금 현재 뭐 달라 그랬다고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파죽지세로 다 밀고 올라오면서 진짜 저도 매매를 좀 오래 하긴 했지만 그냥 안 튕기고
그러니까 저항 라인을 그냥 개무시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다가 마지막 저항 라인으로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게 되면 이 정고락 라인까지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게 저항 라인, 기술적 분석상 저항 라인이 맞다면 저번 주에 아마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시장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악재. 왜? 추세된 저항에서 밀고 내려올 때 그냥 뜬금없이는 못 밀고 내려온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인 악재가 따라 붙으면서 시장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악재들이 따라 붙으면서 지속적으로 증시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나온 악재가 미국의 신용강등, 지금 미국의 신용강등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 채권 급등, 일단 두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나온 시점이고, 이게 계속 밀고 내려가려고 하면 기본적 분석인 악재가 계속 따라 붙을 거예요. 따라 붙으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추세가 저항이 맞다면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하락시켜요. 일반적으로 미 경제 지표가 좋게 되면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게 하락 추세가 맞다면 지표가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떨어뜨려요. 어떻게? 시장의 해석을 하락 쪽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지표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이렇게 하면서 하락을 시키죠. 자, 최근에 상승은 반대겠죠. 자, 최근에도 그런 흐름이 한번 나왔죠. 언제? 최근에 미국의 GDP가 발표될 때 예상치보다 하위가 됐어요. 얼마 전에 미국 GDP가 발표되면서 예상치가 하위가 되니까 나스닥이 순간적인 쇼크를 받았죠. 쇼크를 받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GDP가 낮아졌으니까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면서 이 하락분, 쇼크분을 다 만회를 하고 급등을 시켰죠. 이게 상승 추세면 저런 식으로 지표가 안 좋더라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증시를 상승시키고,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라고 하면 지표가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지표 자체를 안 좋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시장 자체에서. 그러면서 증시를 밀어낸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현재의 기술적 분석상 저항 라인에 있고, 우리가 대파 동상, 만약에 여기가 이쪽 구간이 고점이 이 나스닥의 신고가 구간 고점이 확인된 거라고 하면 작도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고, 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런 파동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파동으로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물론 시간은 걸리죠. 이게 뭐 하루 이틀 그렇게 만약에 추세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하락하는 그런 진폭은 아닐 거예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어디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지지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간 거잖아요. 이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미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좌측의 1차 지지라인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한 거고, 만약에 추세가 뭐 제가 바라보는 뷰가 맞다면 다음 지지라인 구간이자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 구간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 랠리가 이어지겠죠. 여기서는 아마 영혼을 끌어서 매수를 해도 단기적인 반발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금을 만약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 맞게 되면 이 증시가 밀린다는 건데, 그럼 본인의 자금이 진짜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30%에서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제가 계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가장 그 선물할 때도 가장 큰 수익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수익이 커요.
매도 취했다가 지지 같은 거, 지지 라인에서 매도 풀면서 다시 매수 타고, 매수 풀면서 매도 타고, 이런 식의 매매가 실질적으로 수익은 가장 크게 나긴 해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못 타요. 이렇게 못 타고 추세 결대로 치라고 하죠. 추세의 결대로. 그러니까 매도 추세면 여기서 물량을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다시 매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만의 수익을, 매수를 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다시 매도를 치고, 내려가면 지지라인 같은 경우가 내가 봤을 때 단기 지지라인이다 라고 하면 물량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반등 시 매도, 또 내려갔는데 지지라인이 붙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물량을 정리하고 반등 시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결대로 치는 거죠. 왜? 추세가 언제,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이잖아요. 하락인데 여기서 매도를 잘 탔는데, 여기서 반등 같은데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본격적인 추세가 어제 미장같이 장 후반에 장대 음봉이 터져서 쭉 밀려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단기 매수 파동을 보고 들어갔다가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하방인데 요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추세가 언제 터질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팔자마자 그냥 지지라인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하락한다 라면 손실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추세 방향은 결대로 치는 게 좋아요. 물론 지지라인은 알죠. 사실상 떨어지게 되면 어디 구간에서 튕길 것 같이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지지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되 반대로 스위칭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도 탔다가 지지라인에서 풀고 다시 매수 탔다가 매도 라인에서 풀고, 이런 식으로 지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게 사실상 수익은 가장 크게 나요. 가장 크게 나죠.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지지라인 개무시하고 하락하거나 저항 라인 개무시하고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다 터진다라는 거죠. 자금이 다 터져요. 이렇게 추세장에 걸리게 되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추세 방향대로, 물론 차트가 눈에 보이지만 이게 매도 추세면 정리하고 반등시 다시 매도, 정리하고 반등시 다시 매도, 정리하고 반등시 다시 매도, 이렇게 결대로 가는 방향으로 쳐야지. 여기서 이거 매수 먹으라고 매수 진입해서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추세 터지게 되면은 다 털린다라는 거죠. 해서 뭐 이제 별거는 없어요. 그냥 이게 작도 해놓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미 권력, 이게 보시게 되면 보면 이제 봉이 짧아졌죠. 이게 지금 계속 밀고 올라오다가 봉이 또 그 소통방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봉이 짧아지면 추세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고점에서 봉이 짧아지는 특히 도지봉이 나오게 되면 추세 방향 전환 신호의 가능성이 높아요. 소통방이 어떤 원리로 어떤 식으로 빠지는지 몇 번 올려드렸는데, 지금 고점에서 봉이 짧아지면서 도지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 분석이 낙제가 붙으면서 현재는 돌파를 하지 못한 시점이고, 또한 이게 저항 라인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추세가 초입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표가 좋게 나와도 상승을 안 시켜요. 그냥 하락시키지. 어떻게? 그냥 좋은 지표가 나와도 시장이 반대로 해석해요. 이번엔 좋았지만 다음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개되지 않는 재료 같은 거, 악재 같은 게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기술적 분석인 추세가 선행을 하고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뭐 뉴스, 지표, 시황, 그러니까 매일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뉴스 재료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인데 여기서 결국은 나왔죠. 지금 데미지는 크게 안 먹었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데미지는 크게 안 먹었는데 주말 동안 미국의 무디스의 신용 강등이 나왔고 지금 채권 급등이 나왔죠. 채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본격적인 하락 추세면 악재 기본적 분석인 악재가 계속 따라 붙으면서 증시를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은 못 민다니까요. 그냥 얘 뜬금포로 그냥 못 밀어요. 지금 개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재료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따라 붙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스닥 지수가 빠지게 되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들도 커플링으로 다 빠진다라는 거죠. 뭐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네,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요. 뭐 예상했던 흐름이 맞다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일 가능성은 뭐 진폭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너무 많아요. 헤드앤숄더는 저항 라인 돌파했어요. 원래 헤드앤숄더 저항 라인이 좌측이 저항 라인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든 저항을 그냥 무시하면서 원래 이쪽 구간이 저항이었죠. 원래 저런 식으로 돌파되기 전에는 헤드앤숄더가 맞았는데 헤드앤숄더 저항 라인 먼저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헤드앤숄더 저항 라인도 돌파를 했었어요. 사실상 저도 여기서는 꺾일 줄 알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왜냐하면 중간에 보조로 받쳐주는 보조 저항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헤드앤숄더가 돌파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저항 라인에 걸린 거예요. 원래 저도 원래 헤드앤숄더 저항 라인에서 일단은 주가가 밑으로 밀릴 거라고 봤는데 이 파죽지세를 밀어 올리면서 헤드앤숄더 저항 라인까지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저번 주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
이 마지막 저항 라인을 돌파를 그러니까 붙었을 때 이때 얘기했죠. 5월 15일 같은데 5월 15일 날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저항 라인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전고까지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게 저항 라인이 맞다면 일단은 봉이 짧아지면서 도지 캔들이 나올 거고, 그 후에 기본적 분석인 뉴스인 악재가 나오면서 추세 방향대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보시다시피 봉이 짧아지면서 현재 뭐 시장 데미지 쇼크는 크게 안 주고 있지만 미국의 신용 강등 그리고 어제 미국의 채권 급등이 나오면서 밑으로 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현재. 일단 뭐 지금 코인도 신고가 뭐 코인도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코인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단기적으로 지금 신고가 올라갔다가 지금 희망이를 막 돌리고 계신 분들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을 따라가요. 그리고 지금 가상승권을 만약에 나스닥 조정 들어오게 되면 이 빠른 속도로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코인 매매하시는 분도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고, 주식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일단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고, 나스닥 선물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도 방향으로 길게 진입을 해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좋죠. 일단 이제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고, 종목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티커로 앞에, 뭐 나스닥은 NDX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티커가 있죠 앞에. 뭐 속스는 SOXL,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NVDA,
모자이크 컴퍼니는 MOS 뭐 이런 식으로 앞에 티커로 여쭤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 전체적인 농산물, 아까도 마지막 설명드렸는데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 농산물 가격은 디커플링을 안 움직여요. 옥수수 올라가게 되면 쌀도 올라가고, 쌀이 올라가게 되면 밀도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그걸 먹고 자라는 뭐 돼지나 돼지, 소, 뭐 닭, 기타 등등 다 올라가죠.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농산물이, 그렇죠. 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못 막아요. 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으로 해결을 못 본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게 되면 이 경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그로 인한 기후 변화,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작황이죠. 작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농산물 가격이, 농축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농산물에 관련된 상품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관련된 상품이죠. 이 상품들이 다 상승한다라는 건, 즉 작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고, 작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단적으로 밀가루의 작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 그 밀가루로 만드는 뭐 쌀, 뭐 과자, 뭐 피자, 빵, 기타 등등도 다 급등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 방송 외에는 또 소통방에서 뭐 지표라든지 뭐 시황 같은 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실 분들은 이 더보기란 보시면 매니저님 있으니까 매니저님한테 여쭤보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 확실히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마 장대 음봉이 한번 터져야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장대 음봉이 한번 터져야지만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송 시간 이제 이후에는 이제 소통방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소통방에 질문 남겨두시면 일단 제가 봐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스닥이 지금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온 거에 비해 조정이 되게 미비하죠. 현재 미비하니까 일단 선물 쪽은 매도 방향으로, 나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도 방향으로, 현물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일부 청산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실 분 더보기란에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그 카톡 있으니까 여쭤보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일단 뭐 별일 없으면 내일 7시 정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